일본 공연에서는 오키나와의 민요를 직접 부르는 어떻게 보면 가수의 비중이 큰 역할이 여자 역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공연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두 번째 버전, 첫 번째 버전 때는 노래 네 맞습니다. 두 번째 버전에서 네네네 저희는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로 오키나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 안에 바로 포개질 수 있는 정서를 가진 민요를 가지고 관객을 만났던 게 일본 두 번째 공연의 미덕이었다면 저희는 아까 뭐 희서 배우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일본 특유의 토속성을 관객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이 작품이 지금 현재 한국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일까라는 고민을 제가 연출로서 했고요. 그러니까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이 사람은 오키나와 사람이라든지 부르고 있는 노래만 들어도 이 사람은 오키나와 사람이야. 그래서 우린 지금 오키나와의 어떤 한이 서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정서가 일본 공연의 정서였다면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이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좀 더 보편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왜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믿음이 엇갈리는 고통을 목격해야 되지? 그거를 어떤 태도를 갖고 관객들에게 스피치하는 좀 현대적인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희서 배우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의논을 했었고요. 관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뭐 인간의 어떠한 수치심을 목격하기도 하고 번뇌를 목격하기도 하고 간절한 믿음을 막 목격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그것들을 관객들에게 좀 더 어떤 뭐 제가 단어를 정확히 쓰지 못하겠는데 좀 매력 있는 현대적인 스피치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도 때문에 아마 의상도 좀 더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 신비로운 어떤 그런 느낌들은 뭐라고 할까요? 어쨌든 이 여자 이거는 희서 배우가 저에게 줬던 어떤 메시지 안에서 좀 인용을 해보자면 여자는 스토리텔러일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 희생당한 모든 존재들을 상징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서 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희생당한 인물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동식물일 수도 있고 좀 배우 입장에서 되게 여러 가지 감각들로 이 인물을 구축해 나갔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여자한테 붙어 있었던 음악 시퀀스라든지 조금 영롱한 어떤 그런 음향 효과 같은 것들은 제가 희서 배우가 그 인물을 구축해 나가는 어떠한 논리에서 제가 좀 영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게 이렇게 네, 나쁘게 보이시지 않았다면 네, 그런 의도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무대 원형 뭐 준비된 답안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 이야기는 여자의 대사 중에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이야기,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.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나무가 결국은 세트로 만들어질 걸 알면서도 무대 디자이너와 딱 하나의 어떤 틈이 좀 어떤 관객이 생각할 여지가 좀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랄까요, 맨 바닥, 그러니까 작화가 되지 않은 합판과 저 원이었는데 무엇인가 어떤 봉인된 이야기, 그 안을 열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라는 어떤 누군가가 결국 저 고통을 들여다보고 말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들을 설명하니까 좀 별론데 어쨌든 그런 의도들을 무대 디자이너와 그냥 나무를 정글 같은 무대만 만들지 말자,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자연성만 지나치게 강조된 무대보다는 관객들에게 뭔가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잠깐 올라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감각들을 좀 찾다가 저런 조금 추상적인 어떤 그런 구성 요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. 일단은 이노우에 히사시 작가의 전작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 작품은 호라이 리타 작가님이 완성을 하셨지만 아버지와 삶이라는 전작을 봐도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도하기보다 그걸 다큐멘터리적으로 그 정보들에서부터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 사실은 가르치는 작품을 쓰는 작가와 뭐 그런 목표는 아니었다고 저는 이 작품을 이해했어요. 저희 프로덕션도 이 신병의 상관에 대한 믿음이나 상관의 신병에 대한 신병의 상관에 대한 믿음이나 상관의 그 국가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면 더 입체적으로 흥미롭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작품 자체는 그것들을 모르더라도
일상을 저희가 매일 살고 있는 보편의 인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저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 원폭이 투하된 상황에 놓인 어떤 부녀 관계를 다룬 아버지와 살면이라는 작품도 그랬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사실 정황들이 있죠. 일본에서 이 작품이 만약에 관객에게 소비가 됐을 때 사실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공부하고 만약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벌어졌던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러니까 속국이 됐던 독립을 하게 된 어떤 과정들이라든지 70년대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상황들이라든지 여전히 패전의 상황에서 일본이 무책임하게 방치한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모르겠어요. 저는 관객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고 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오신다면 결국은 왜 이 신병이 상관을 이렇게까지 그런 어떤 성격에도 불구하고 상관에게 결국 응답받기 위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지,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믿음인지, 살아있으니까 너는 꼭 목숨을 걸고 책임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캐릭터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질문하신 그대로 그런 맥락들이 있다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온다면, 보신다면 작품에 또 어떤 다른 층위의 이해나 또 감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없더라도 저는 이 작품은 결국 매일매일 또 삶의 구석구석 어떤 뭐랄까요, 그 믿음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냥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, 결국 응답받지 못한 채로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어떠한 믿음을 갖고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붕괴되고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경험들은 저희 모두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진짜 비극인 이유는 그러니까 끔찍한 죽음들이 그 사륙들이 있기 때문에 끔찍하게 비극이기도 하지만, 아군인 우리가 사실은 뼛속까지 얼마나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진짜 참상인 것 같거든요. 이 작품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그런 구체적인 정보 외에도 좀 보편적으로 저희 삶에 어떤 고통들을 목도해라. 평화라는 건 어떤 그런 고통의 다른 이름, 그런 고통을 목도하는 일,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말하는 게 평화 아니겠냐, 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